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꿀팁에 대해서 제가 12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준비 드린 내용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인데 실제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보호자분들이 알면은 되게 응급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사전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제목이 제가 보시다시피 강아지도 심장마비가 있다니, 이런 거를 이제 일단은 잡았거든요. 보호자분들한테 어,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보호자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덜 겁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심장이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장기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병도 정말 많고 심장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심장병이 있을 경우에 어떤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아지도 심장마비가 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거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다가 심장마비해서 쓰러진다든지, 아니면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그래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TV에서 되게 많이 보죠. 강아지도 물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호자를 만났을 때 달려가다가 실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실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렇게 쓰러지는 증상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거랑 별개로 어떠한 호흡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폐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코에서, 아니면 입에서 피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응급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은 결국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심장병의 어떤 증상들이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병의 증상들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응급 상황으로 가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은 수면시 호흡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지하고 있을 때 말고 완전히 자고 있을 때 수면시 호흡수,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대부분 이제 데리고 잔다든지 옆에서 같이 자잖아요. 그럴 경우에 1분에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 한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때 그 횟수를 1분에 우리 애기는 오르락 내리락이 몇 번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그런 호흡수의 변화가 생기고 호흡수가 증가하면은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일단 보호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수면시 호흡수 측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마이크 생방송이라.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병이 어떠한 증상들이에요. 아까 첫 번째로 호흡수가 증가하고, 두 번째가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침입니다. 근데 강아지 기침은 어떻게 하냐면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시 걸린 것 같이, 이게 전형적인 강아지 기침이고, 해치 하는 거는 재채기예요. 그래서 기침과 재채기를 감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기침 증상, 특히 흥분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만히 있을 때 특히 뭐 새벽에 기침을 한다든지, 이거는 특히 더 안 좋은 증상들이고, 흥분했을 때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어떤 증상을 보이는
하는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인 기침이고, 물론 그렇다고 그게 다 어떤 심장병에 의한 기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단순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도 기침이 생길 그런 똑같은 기침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심장병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나타나는 주 증상 중에 하나가 기침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얘가 집에 왔는데 나를 반길 때 거리는 증상이 너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나이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있다는 거는 노령견이에요. 5살이 넘어갔다든지 이럴 정도의 아이들이 없던 기침이 조금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심장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운동불내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평소에는 산책을 한 30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뭐 잘 따라오고 하는데, 요즘에는 10분, 15분만 해도 애가 자꾸 앉으려고 하고 안아 달라고 한다든지, 못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숨 쉬는 걸 더 힘들어 한다든지, 특히 더 뭐 혀를 많이 이게 빼고서 너무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운동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5km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km만 걸어도 애가 헤헥댄다든지, 이런 증상을. 네네.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요 조금 전의 내용을 같이 좀 정리하면서 같이 시작을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증상들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호흡수, 수면시 호흡수가 빠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불내성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던 아이가 한 10분만 걸어도 헤헥대고 안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어떤 활동 능력이나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이 그걸 못 받쳐주기 때문에 보이는 증상들이거든요. 물론 운동불내성은 어떤 골격계 통증 때문에도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다리가 안 좋거나, 특히 뭐 고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자꾸 걷다가 많이 쓰니까 이제 아파서 주저앉고 안아 달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 막 아무리 끌어도 따라오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가장 큰 힘든 점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걷다가 나 가슴에 어떠한 호흡이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걷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거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평소에 어떤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호자분들이 미리 캐치를 해놓고 검진을 해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운동불내성도 심장병의 어떤 증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강아지 기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시 걸린 것처럼 목에 뭐가 걸렸다고 해서 오세요, 대부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엑스레이 상으로 목에 뭐 걸리거나 한 건 없고, 대부분 어떤 호흡기 질환으로 생기는 2차적인 증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살이나 뭐 6살이 넘는 노령견에서 보이는 시민성 기침인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따라서 다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요런 증상들이 보이면은 우리 애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면시 호흡수를 체크를 하라는 거잖아요. 수면시 호흡수는 아까 자고 있을 때 호흡수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않고 내가 옆으로 막 지나가도 우리 애기가 완전히 모르고 잘 정도로 주변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호흡수가 빠르고, 수면시 호흡수가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인데, 그러면은 1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회가 넘지 않으면은 심장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일주일마다, 매일 재기는 좀 어렵잖아요. 밤마다 비슷한 시간에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은 좀 재보는 게 나아요. 특히 노령견이고, 특히 뭐 아주 나이가 많은 애들은 더 자주 재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분 이렇게 딱 초시계 해가지고 한 20회 정도 안쪽이고 14번, 15번? 괜찮아. 근데 요즘에 갑자기 그동안에 15번에서 20번 사이였는데 요즘은 22번, 23번이야. 평균적으로 한 2, 3회 이상 늘어났어.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30회 이상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전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수면을 하지 않고 있는 평상시의 어떤 호흡 패턴도 되게 빨라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 불내성이라든지 기침 증상들이 같이 이미 동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수면 시호흡수가 30회가 넘어가면은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증상들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은 심장병인지 아닌지 강아지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정답일까요? 심장병이, 우리 애기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강아지도 심장병을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평가를 해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 봐서 심장의 사이즈가 큰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폐의 어떠한 밀도, 폐가 깨끗한지를 평가를 하고, 그 전에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진입니다. 청진. 청진을 통해서 강아지들은 많은 심장병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청진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강아지 심장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 청진에서 잡힌다 그랬죠. 강아지 심장병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는 증상인데, 그거는 대부분 노령견에서 많이 생기고, 물론 어린애들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노령견에서 생기고 소형견에서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압도적으로 많죠. 한 80% 이상이 소형견이고 대형견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소형견의 심장병의 80%는 판막 질환이에요.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고요. 대부분 판막이 망가지면서 심장의 어떤 소리가 정상아이하고 좀 다른 저희들이 얘기하는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심장 어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심장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폐의 상태를 같이 평가하게 돼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거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직접 초음파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심장 초음파인데, 심장 초음파는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전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고, 심장 초음파를 보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장병 검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사람 많이 하죠. 혈압 재잖아요. 혈압을 재는데 강아지 혈압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상 범위가 120에서 80입니다. 근데 대부분 동물병원에 왔을 때 혈압은 많이 흥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 정도는 올라가요. 병원에 오면 뭐 사람도 무섭죠. 우리 어린 애들도 막 병원에 오면 흥분하고, 뭐 어른들도 병원에 오면 흥분하는데, 강아지들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주 흥분 상태가 됩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 왔던 아이들이라든지 병원의 어떤 주치의 선생님하고 친할 경우에는 덜하긴 하지만, 자기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거기다가 낯선데 또 병원에 들어가면은 얘들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아플 때만 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병원에 오면은 어떤 혈압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든지 호흡수가 더 빨라져요. 따라서 그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잴 때는 보통 진료하기 전에 오자마자 바로 재진 않고요. 한 그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보호자한테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 환경적인 거라든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그걸 평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혈압을 여러 번 재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평균값을 내가지고 우리 아이의 혈압은 요 정도일 것 같다는 어떤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정상 혈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필프리 보호자분,
아까 수면시 호흡수가 몇 개가 정상이냐고 아마 그거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한 20회 아래면은 어느 정도 정상의 심장의 어떠한 호흡수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에 20회입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때 호흡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박춘하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심장병의 사전 증후들이고, 심장병이 이런 거가 있으면은, 우리 아이 심장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세요라는 어떠한 중요한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뚱뚱하면은 우리 아이는 말랐는데 심장병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강아지 심장병은 물론 사람하고 조금 다르지만 강아지 심장병은 꼭 비만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물론 뚱뚱하고 어떠한 혈관 질환이 많고 하면은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겠죠. 하지만 강아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판막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가장 많고,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마른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반드시 뚱뚱하다고 심장병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진을 자주 해서 1차적으로 어떠한 수의사의 어떠한 판단에서 잡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평소에 많이 체크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강아지도 하늘나라로 간 2마리 아이가 있는데 다 심장병이 아주 심한 상태였고, 그게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수의사지만 청진이나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단해서 약물을 꾸준히 먹이면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심장은 결국에 평생 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심장도 마찬가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오래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병은. 그게 이제 15살 살 애가 16살 사는 거고, 17살 사는 애가 20살 가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 나이대에 어떤 1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죠. 사람을 치면 4년, 5년인데. 따라서 심장병을 조기에 관리를 해서 오래 통증 없이 관리하는 게 심장병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럼 결국에는 조기 진단이죠.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게 있는데, 이만희 보호자분, 피모벤단 복용하면 아이가 편해지나요? 약으로 인한 불편 증상 없나요? 보호자분들이 지금 이 보호자분은 피모벤단을 알 정도면 아마 심장약을 먹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장병이 있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피모벤단을 먹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약을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어떤 이뇨제라든지 강심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먹는데,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의 어떤 진단 하에서, 왜냐면 아이들마다 심장병의 기수도 다 다르고 심장병의 어떤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약을 딱 처음부터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피모벤단이라는 약도 아이가 필요하면은 먹는 거고, 만약에 피모벤단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애는 굳이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처방이 되면은 약으로 인한 불편한 신체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심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순환계 계통의 어떠한 호전 증상을 보이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폼피츠 뽐 보호자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마 심장은 특히나 이제 관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거고, 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보호자분들은 정말 간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답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심장사상충 치료 후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심장사상충 치료 후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런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심장사상충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폐혈압이 올라가 있다든지 심장의 기능이 나중에 쉽게 떨어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폐 기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폐렴도 쉽게 올 수가 있고. 따라서 어쨌든 심장에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은 심장마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어떤 심장의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랑 상관없이 심장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심장 사상충은 결국은 심장 안에 어떤 벌레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생충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사상충의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지만 어떻든 2차적인 폐렴이라든지 심기능 저하는 계속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가 4살인데 폼피츠 폼 보호자입니다. 폼 보호자님, 4살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심장병 예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살 되게 애매한 나이죠. 제가 애매한 나이라는 거는 노령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노화도 이제 막 곧 될 나이고, 4살이면 사람을 치면 이제 30대 중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 기능이 일찍 떨어진 애들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이기 때문에 4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일단 청진을 자주 하시고, 청진상에서 잡음이 들리거나 뭐 특이적인 게 없으면은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4살인데 이상하게 청진이 들린다고 하면은 흉부방사선이라든지 심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4살 아이가 심장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생기는 거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한 가지를 제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강아지는 심장병과 간약을 7년 동안 먹었네요. 되게 오랫동안 먹이셨네요. 대부분 심장병이 안 좋은 애들은, 심장병이 있는 아들은 간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병이 안 좋은 애들은 모든 장기를 같이 모니터링, 특히 콩팥을 특히 더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증상들, 그 다음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면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검사 방법 중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혈액 검사죠. 요즘에는요, 강아지들도 심장병을 조기에 어떠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마커가 나왔어요. 그 마커는 혈액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얘가 어떤 심장병이 있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강아지, 고양이 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그 마커가 특이적으로 높거나 하면은 우리 애기가 심장병이 있을 수 있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심장 초음파라든지 흉부 방사선을 찍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장의 어떠한 그 형태학적인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오늘 밤 주인공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또 설련이 보호자님은 18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데, 심장병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을 또 관심 있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폼페이지 뽐 보호자님이 아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빈혈도 심장과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빈혈하고 심장병은 계속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아까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콩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콩팥이 2차적으로 빨리 망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심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왜냐하면 심장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장기잖아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펌핑 기능이 강한 어떠한 그 펌프 역할을 해주는, 계속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2차적으로 멀리 있는 콩팥의 어떠한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조혈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2차적인 빈혈이 나중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초기 심장병에는 직접적인 빈혈로 연결되지 않지만, 어떤 만성적인 심장병이 있을 경우에는 빈혈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마커 말씀드렸죠. 심장병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혈액 검사의 마커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고양이한테 더 중요한 마커입니다. 강아지는 뭐 청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장 초음파도 하고 여러 가지 툴도, 물론 고양이도 청진도 하고 심장 초음파도 하고 가슴 사진도 찍고 해요. 하지만 고양이는 청진에서 걸리지 않는 심장병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BNP라고 하는 그 마커를 자주 검사하는 게 특히 더 중요하고 가슴 사진도 같이 찍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강아지는 아까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심장병이 가장 많은데 고양이는 판막 자체가 망가진다기보다는 어떤 심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폐에 물이 찬다든지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심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청진상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양이는 어떤 혈액 검사의 마커를 특히나 더 중요한 모니터링의 어떤 한 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PPT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준비한 거는 요거예요. 이거 다 보시면은 이런 증상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뭔가 구역질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입을 쫙 벌리면서 이제 구토를 하기 직전에 구토물은 안 나오지만 어떻게 뭐가 걸린 것처럼 기침을 하다가 입을 벌리고 매우 힘들어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보호자분들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막 달려오세요. 우리 애기가 목에 뭐가 걸렸다고. 하지만 뭐 먹고 구토하는 건 아니고 헥헥거리다가 이런 구역질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물론 구역질을 나타내는 증상이 정말 위장질환일 수도 있는데 기침을 하다가 구역질을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심장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 사람처럼 뭐 기관지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증상, 구역질, 목에 뭐 가시 걸린 것처럼 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청진을 해가지고 심장성 어떤 증상인지 아니면 호흡기성 증상인지를 감별을 하시는 거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는 청진에서 다 어느 정도 잡아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의사 선생님과 친해지셔가지고 수시로 갈 때마다 청진기를 대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심장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심장병을 조기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강아지 심장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판막이에요. 이 판막. 정상적인 아이들은 판막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이렇게 딱딱 어떤 틈이 없게 이렇게 꽉 닫혀요. 그래서 혈액이 어떤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어떤 시간차가 생겨도 섞이지 않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이 판막이거든요. 이렇게 닫혔다, 혈액이 필요하면 열렸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판막도 변성이 생기게 돼요. 물론 어릴 때 선천적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동맥간 개존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생기는 심장병이 있긴 한데 오늘은 가장 많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요 나이가 들면 이 판막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두꺼워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너덜너덜 거리면서 닫히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이쪽으로 자꾸 새겠죠. 혈액이 새면은 혈류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어떤 혈류의 양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볼륨을 되게 힘들어해요. 평소에는 한번 짜줄 때 10개에서 10개가 내려갔는데 제대로 못 짜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이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안 되니까 나머지 장기들도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가장 상위에 있고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질병도 많이 있지만 일단 심장이 컨트롤이 잘 돼야 나머지 질병들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심장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런 판막의 어떤 미세한 변화라든지 혈류의 흐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려면 결국은 심장 초음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청진했을 때 검사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의 어떤 실신이라든지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캑캑거리는데 뭐 향수나 담배와 같은 자극적인 향을 들어 마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물론
아이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한 냄새, 자극적인 냄새라든지 이런 게 평소에 적응이 안 됐던 거가 확 어떤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기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역질 증상을 나타낸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자극원이 없는데도 캑캑거린다든지 아니면 구역질을 나타내는 기침을 하면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면 당연히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를 어떤 그 가슴 사진을 찍은 거랑 요거는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본 건데, 항상 심장을 검사를 할 때는 물론 나이가 어리고 한 애들은 이런 가슴 사진만 찍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이 가슴 사진만 찍고서 얘가 심장이 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장은 하루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뛰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겉에서 봤을 때의 사이즈하고 안에서 어떤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판막이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는 이 사진 2차원적인 사진으로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심장 초음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애기가 이제 심장병이 딱 걸렸어. 이제 심장병입니다. 약을 먹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되게 당황을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얘 밥도 잘 먹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심장병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보호자분들 간혹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잘 놀고 잘 먹고 잘 생활하면은 뭐 건강하려니 생각하는데 실제로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놀고 잘 먹는 거랑 건강하고 아니면 심장병이 없는 거랑은 좀 별개예요. 심장병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잘 놀고 잘 먹는 애들이 많은데 그걸 조기에 디텍팅 캐치를 해서 관리를 하냐 안 하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일단 심장병이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는 횟수라든지 약을 먹고 나서 어떠한 재진이라든지 체크업을 하는 기간은 아이들마다 기수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심장병은 대부분 노령견에 대한 심장병이고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심장병은 노령견의 어떤 심장병이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 간격을 일단 진단을 받았다면은 검사 간격을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은 꼭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아지 3개월은 노령견에 있어서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 일단 진단이 되면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물론 기수가 높고 증상이 뭐 아주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좀 불안한 애들은 2주마다 와서 어떤 폐에 물이 차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병이 진단이 되고 나면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약을 안 먹던 애가 하루에 2번씩, 하루에 1번씩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 저만 봐도 약 먹이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심장병이 있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더 약 먹는 걸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애기가 심장병이 딱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약을 어떻게든 간에 편하게 먹는 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애기는 주사기로 죽어도 못 먹이는 보호자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사기로 먹일 필요는 꼭 없는 거죠. 맛있는 거에 좀 섞어준다든지, 물론 그 맛있는 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염분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뭐 다른 장기에 영향이 안 주는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약을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먹이는 보호자도 약을 먹는 아이도 서로 그냥 부담 없이 이 관계를 가지고 가야 심장병을 오래 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평소에 약을 먹는 습관도, 질병이 없어도 약을 주사기로 먹는 습관을 하는 것, 어느 정도 학습화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왜 주사기로 약을 먹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평소에 많이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간에 다른 보호자분이 질문을 올리신 건데요. 중성화 수술은 언제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지난번에 그 제가 방송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중성화 수술은 남자애든 여자애든 보통 한 5개월에서 7개월 때 이제 성성숙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첫 생리 전에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유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그 생식기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아지 심장병은 대부분 약물로 다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재검사를 하면은 특히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평균 수명을 꾸준히 가져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 다른 질병하고 다르게 심장병은 조기 진단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심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대부분 이제 가슴의 답답함을 이렇게 좀 그 호소를 한다든지 본인이 어떠한 그 통증 호소를 쉽게 표현을 하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런 걸 느끼더라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심장병이 진단되는 시기는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심장도 망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임상 증상, 기침을 하거나 캑캑거리는 증상들이 있을 때 대부분 병원에 오시고 진단이 되고, 그로부터 약을 먹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토를 한다든지 코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서 오는 경우, 그때까지도 보호자는 몰랐던 거죠. 우리 아이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 불내성, 운동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기침이 늘어난다든지 수면시 호흡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채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조기 진단만 잘 된다면 우리 아이의 가지고 있는 원래 수명을 충분히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아지는 고양이 판막 질환이 많다고 했죠.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어떤 심장병이 많은데, 고양이는 좀 달라요. 고양이도 심장병이 정말 많은데 고양이는 청진해서 심장병을 진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양이 심장병은 기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호자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이렇게 하면은 심장병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그 진단을 병원을 데려갈 수 있겠지만, 고양이는 기침을 한다기보다는 입을 뻐끔뻐끔 벌리면서 숨을 쉽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제 캣타워 같은 데 앉아 있어가지고 활동 능력도 떨어지고 입을 뻐끔뻐끔 하는, 숨쉬기 힘들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호자가 알긴 좀 어렵습니다. 평소에 잘 올라가던 어떠한 그 캣타워도 못 올라가고, 그것도 운동 불내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떤 기침 증상이 없고 청진해서 잘 이제 잡아내지가 않기 때문에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강아지보다 조기 진단을 못하고 말기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어릴 때, 1살 때부터 혈액 검사에서 어떤 심장병의 마커들을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라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우리 아이 종합검진 할 때 심장의 마커도 같이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종합검진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생애별 어떤 종합검진을 하면 좋은지는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약 먹이는 게 가장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주사기로 넣어주면 뱉고 간식에 섞어줘도 안 먹고, 약 먹이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병원을 계속 하면서 보호자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명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가 잘 먹는 방법을 결국은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간식이라고 하더라도 심장약은 어쨌든 간에 먹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의 간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찾아서 거기에 약을 섞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를 이제 먹는 방법을 결국엔 이제 배워야겠죠. 대부분 팁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주사기로 이렇게 물약을 먹이려고 하면 대부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약간 높은 곳에, 대부분 동물병원도 진료대가 좀 높잖아요. 아이들이 좀 높은 곳에 올라오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애들의 어떤 행동 반경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약 먹이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따라서 집에서도 약을 먹을 때 잘 못 먹인다 그러면은 약간 높은데, 식탁 같은 데 올려놓고 그 안에서 입에다 조금 이렇게 물약을 입에다 쫙 쏴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좀 약을 잘 먹을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심장약은 그 약봉투 안에 있는 약 양을 다 깔끔하게 먹이시는 게 중요해요. 주사기로 먹여도 주사기에 남는 양이 좀 있긴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다 깔끔하게 먹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을 섞어서 먹이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투약 보조제라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기 좋게 기호성도 좋고 유산균도 좀 들어가 있고 영양제 성분도 들어간 그런 투약 보조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섞어서 먹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까 지금 제가 고양이 심장병의 강아지랑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죠. 고양이도 물론 이런 증상들을 강아지처럼 보여요. 하지만 고양이는 기침이 주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딱 보셔가지고 우리 애가 뻐끔뻐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거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입을 벌리고 이런 증상을 보이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심장이라든지 폐 쪽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심장병은 유전이나 선천적 네, 심장병은 선천적 그 심장병도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는 언급을 안 했던 동맥간 개전증이라고 해서 선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심장병도 있고,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심장병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선천적 심장병도 대부분 청진에서 잡아내요. 따라서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선천적 심장병을 청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친해지셔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특히 뭐 미용을 하러 간다든지 할 때도 청진을 좀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이렇게 선생님하고 친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치명적인 심장병은 일찍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보시면은 이건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빈혈도 나중에 올 수가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 때문에 어떤 심장병이 생기면 혈전도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뒷다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그런 질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던 구역질을 하는 사진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반드시 심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심장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거의 그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따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중간에 질문 들어온 걸 제가 놓쳤네요. 하나 그 답변을 할게요. 12살 비숑 프리제인데 가슴에 1cm 정도 말랑말랑한 혹이 있습니다. 무슨 증상일까요? 일단은 가슴에 몽우리가 있다는 거는 이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몽우리가 있으면은 물론 정확한 거는 세포 검사를 한다든지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저희도 이 피부에 난 몽우리를 이것만 보고 이거다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지방종일 수도 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선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이즈가 만졌을 때 아파하지 않더라도,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어떤 몽우리는 최대한 작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수술을 하든 약물을 먹어서 작아지게 만들든. 따라서 보호자 보시기에 가슴에 몽우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세포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질문이 하나 제가 또 누락된 게 있네요. 슬개골 경우 선천적인 측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심장병도 평소 꾸준한 산책 운동이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는 선천적 질환이 대부분이죠. 심장병도 선천적 질환도 많고 후천적 질환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한 산책이 심장마비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장병이 없는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꾸준한 산책을 뭐 오래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강한 어떤 강도로 산책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심장병이 있다고 진단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산책이라든지 강한 어떤 강도의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심장병을 진단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산책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는 거는 제가 덥지 않은 날 한 30분 정도, 길어야 30분 정도, 가벼운 사람의 어떠한 보행 패턴하고 맞춰서 가볍게 걷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갓 1살이 된 남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꾸 개고흡을 해요. 아기 때 심장 초음파를 봤는데 정상이었다고. 고양이는 개고흡을 하면 안 된다고. 왜 자꾸 개고흡? 1살이고 나이가 어린데 개고흡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물론 심장 초음파에서 정상이라고 했다면은 심장병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개고흡을 하는 거는 고양이는 좋지 않은 증상이에요. 특히 어떤 호흡기라든지 폐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다시 한번 검사를 또 재평가를 해보셔가지고 심장 초음파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흉부방사선을 통해서 어떠한 폐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을 하시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부 호흡기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고양이들은 어릴 경우에 호흡기 문제가 생기면은 전염성 질환 어떤 그 키트 검사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강의를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할 때 또 그런 내용을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중간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